우선 시작하기 전에 경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다룬 어두운 사건들 꽤 많았죠.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이번 사건은 정말 다릅니다. 제가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이게 맞나?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며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고어물 영상이나 극단적인 컨텐츠를 접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런 건 한번 봤다가 지울 수 없을 만큼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좀 안 좋으시거나 우울한 상태라면 제발 이번 사건은 그냥 넘기시기 바랍니다. 굳이 억지로 보지 마시고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요. 물론 저는 그 영상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자극적인 사진을 노출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함으로써 꽤나 상세하게 들려드릴 테니 마음의 준비는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일 바닥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남성 한 명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점점 절정에 가까워지죠. 바로 그 순간 마스크를 쓴 사람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식육용 큰 칼, 바로 정육점에서 쓰는 그 무거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참수를 시킵니다. 이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이 됐고 깔끔하게 편집까지 돼서 판매용 패키지로 나왔습니다. 이건 영화도 소설도 아닙니다. 바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상이 단순히 기록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작이 되고 돈을 받고 팔린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을 베트남 정육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는 응우엔 수원닷, 가해자는 도안반 상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이스 매거진이 2025년 8월에 처음으로 제대로 다루면서 문서화된 최초의 진짜 스너프 필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너프 필름이란 살인을 실제로 저지르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유명했던 사건들도 있었죠. 독일의 아르메인 메이비스나 루카 마그나처럼 살인 장면이 영상으로 남은 케이스들입니다. 하지만 그건 판매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는 다른 거죠. 이 사건은 처음부터 팔기 위해 제작이 된 겁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이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행위라는 점이 이 사건을 더 끔찍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베트남 북부 랑선 성은 중국 국경 바로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밀수와 불법 거래가 워낙 잦아서 정부 단속 기간이 많았죠. 그래서 이 낡은 건물도 원래 시장관리 4팀 본부였습니다. 2025년 1월 25일 바로 이곳에서 응우엔 수원닷이 살해됐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마침 설날 직전이었고 건물 직원들은 연말 파티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새 건물로 이전한 뒤라 출입이 제한됐지만 열쇠를 가진 사람은 여전히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매트 시장에서 100m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고 500제곱미터 규모로 사무실 6개, 주방, 창고, 화장실 2개가 전부였습니다. 이웃들은 1월 25일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2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근처 집들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파리떼가 우글거렸습니다. 심지어 동네 개들이 작은 뼈 조각을 물고 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까진 아무도 그게 사람 뼈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건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온라인 모니터링 때문이었습니다. 랑선성 경찰서장 부탄웅 중령에 따르면 SNS에서 살인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영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확인된 흔적은 2025년 7월 2일 11명 규모의 작은 베트남어 텔레그램 그룹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로 된 41명 규모의 비공개 그룹에서는 이미 6월 24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죠. 7월 말쯤엔 짧은 클립들이 고어물 사이트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전체 분량은 6분 30초, 사진은 98장입니다. 리허설부터 살인, 해체, 요리 연출까지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죠. 이 영상이 단순한 녹화가 아니라 다중 카메라로 여러 각도를 잡고 조명까지 신경 써서 편집된 점을 보면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제작물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리허설 영상은 같은 타일 방에서 찍혔는데 조명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둥근 도마 위에 머리를 올려놓죠. 범인은 이름 모를 마스크와 아디다스 트랙슈트를 입고
칼을 들고 서 있지만 바로 내려치진 않고 칼날의 평평한 부분으로 목과 어깨를 천천히 쓸어내리는 동작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아줍니다. 또 다른 클립 영상에선 두 사람이 차분하게 진행 방식을 논의합니다. 피해자가 턱을 치켜들어 목을 드러내는 게 바로 시작 신호였죠. 본 영상은 최소 4대의 카메라로 촬영이 됐습니다. 와이드샷, 클로즈업, 하이앵글까지 모든 각도를 놓치지 않았죠. 닷은 알몸으로 타일 바닥에 누워있고 피를 받기 위해 샤워 커튼을 깔아 놓았지만 분출되는 피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장면이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범인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서 참수를 시킵니다. 단 한 번의 칼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체계적인 동작이었죠. 목의 기도와 식도가 단면으로 드러날 정도로 피가 바닥에 고이고 머리가 완전히 떨어진 뒤 범인은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해체 장면이 이어집니다. 범인은 칼과 다른 도구를 써서 팔 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쪼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동물 도축을 해본 사람처럼 침착하고 손놀림이 능숙하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린 머리와 팔 다리가 큰 냄비에 담깁니다. 야채, 국물, 중국 약재 같은 재료들과 함께 베트남 전통 요리 훔툭박처럼 연출됐습니다. 머리는 머리카락째 접시에 올려놓았다가 끓는 냄비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장면이 다중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찍혔고 조명은 일관되게 맞췄으며 편집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상업적 판매를 위한 완성된 콘텐츠라는 점이 가장 끔찍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과 사진은 다크웹, 텔레그램 채널, 중국 플랫폼 부타바에서 11개 클립과 98장 사진으로 묶인 패키지 형태로 판매됐습니다. 일부 판매글은 2025년 2월부터 이미 올라와 있었죠. 2025년 11월 28일 랑산성 경찰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29일 57세 도안반상을 체포했죠. 그날 저녁 수십 명의 경찰이 그 옛 건물을 포위하고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세정조 진공차까지 동원해서 증거를 찾았죠. 12월 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용의자 신원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12월 9일에는 공안부 차관이 수사팀을 치하했습니다. 경찰은 국민들에게 관련 그래픽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 후 부타바 같은 플랫폼에서 비슷한 잔인한 영상이 더 올라왔지만 이 사건과 연결된 건지 단순히 유명세를 타고 따라 나온 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중심에 있는 피해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살해당한 응우엔 수원닷의 삶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배경을 안다면 이 사건의 맥락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냥 닷이라고 읽겠습니다. 닷은 1989년 3월 10일 흥엔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죠. 가족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살아갔고 닷은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처럼 가족 중심 사회인데 닷은 병 때문에 제대로 일도 못하고 평생 부모님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절박함이 결국 온라인으로 흘러간 듯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닷을 10년 넘게 고향에서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살해 2개월 전인 2024년 11월에는 하노이 풍꽝 시장에서 해산물을 팔고 있었죠. 겉으로는 힘들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닷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년간 극단적인 패티시 포럼에 깊이 빠져 있었죠. 마더리스나 Watch People Die 같은 사이트에서 That Beheading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습니다. 페이스북 바이오에는 참수당하는 걸 좋아함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이런 커뮤니티는 한국에서도 DC 인사이드나 해외 포럼에서 비슷하게 존재하잖아요. 대부분은 판타지로 끝나지만 닷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어진 게 문제였죠. 다른 유저들에게 나는 나의 사형 집행인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참수에 대한 구체적인 욕망이 담긴 스크린샷들이 나중에 회수됐습니다. 일본 에로 그로테스크 콘텐츠 번역을 부탁하기도 했고 어플리컨트 포 데스라는 만화, 자발적으로 처형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의 만화라고 합니다. 그 만화를 번역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심사가 몇 년째 이어졌다는 점을 보면 그 뒤에 숨겨진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센 척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것 같은데 진심이었네요.
사적인 메시지들을 보면 닷의 마음속 깊은 절망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병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없고 평생 부모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운명의 포로입니다. 만약 신이 아니었다면 진작 스스로 끝냈을 겁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 뒤에 나를 죽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판타지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건강 위기의 신호였죠. 빈곤과 질병, 가족에 대한 의존성에 갇힌 사람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욕망이 있다고 해서 그를 향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취약한 상태에 있던 사람에게 벌어진 일은 여전히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친 짓을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해서 진짜 만나서 그 짓을 해버린 미친 사이코패스 가해자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도안 반상은 1968년생으로 사건 당시 57세였습니다. 피해자 닷보다 20살 이상 많았죠. 랑선성 시장관리 4팀 부팀장으로 일하면서 밀수와 위조품 단속을 담당했습니다. 공무원이었네요. 중국어에 능통했고 이웃과 동료들에게는 평범한 공무원으로 보였습니다. 정과도 폭력에 대한 전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도축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다고 합니다. 뭔가 퍼즐이 딱딱 들어맞죠. 온라인에서는 아들 이름으로 카만충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범행 후에도 일상을 그대로 이어갔죠.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채팅도 평소처럼 했습니다. 이런 침착함을 보면 범행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차분하게 준비됐는지 느껴지죠. 경찰은 공안부 디지털 범죄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레딧, 페이스북 그룹, 고어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수사관들이 이미 몇 달째 이 사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처럼 커뮤니티가 엄청 활발해졌는데요. 증거를 모아서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만드는 모습이 한국 유튜브나 DC인사이드에서 사건 분석하는 거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비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의 지역의 억양부터 분석을 했는데요. 바닥 타일이 어느 가게에서 산 건지 정확히 찾아냈고 사용된 칼 브랜드, 접시 옆에 놓인 젓가락까지 추적했습니다. 범인 팔에 새겨진 13-9 문신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문신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13K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베트남 유튜버 케토마오는 3D 모델과 그래픽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한 시리즈를 올렸습니다. 한 편이 거의 50만 뷰를 찍었죠. 페이스북 소환 케이스 조사 그룹은 나중에 사이버 인베스티게이션 베트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1월 중순에 88페이지짜리 문서가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나중에는 110페이지까지 늘어났습니다. 초기에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잘못 작동해서 불교 신자 한 명이 범인으로 지목이 돼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파일 계정이 피해자와 범인을 둘 다 안다면서 범인을 충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 계정은 BDSM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AI로 만든 칼질 장면을 클립으로 만들어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사관들은 결국 피해자를 흥앤성 출신 응우엔 닷으로 범인을 시장관리 4팀 출신 카만충으로 좁혀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88페이지 문서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죠. 11월 28일 체포 후 자택과 옛 건물을 수색하면서 결정적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타일, 도구, 현장 흔적들이 영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였습니다. 온라인 수사관들의 집요한 노력이 경찰을 얼마나 압박했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이 두 사람은 2020년경에 SNS로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왜곡된 성적, 병적인 대화를 이어갔죠. 2025년 1월 25일 범인이 전화를 해서 옛 건물로 오라고 했고 그곳에서 닷을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했고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까지 장악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은 지게에서 그대로 해임이 됐고 베트남 형법 123조 1항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안 반상은 지금도 구금 중입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이 드러낸 더 큰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SNS 세상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규제되지 않은 온라인 공간이 극단적인 콘텐츠를 일상처럼 정상화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려는 사람들과
손쉽게 연결시켜 버린 겁니다. 이런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정신건강 지원의 허점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요. 다씨의 메시지는 분명 도움을 구하는 절규였는데 그가 만난 건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가 아니라 죽음 소원을 들어주는 포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상은 철저히 계획되고 조명, 카메라, 편집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졌습니다. 살인이 그냥 컨텐츠가 되고 그 컨텐츠가 돈이 되는 상품이 된 겁니다. 이런 상업화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범인을 잡아도 이런 컨텐츠를 돈 주고 즐기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베트남법은 동의했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상태에서는 진정한 동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35살, 가난하고 병들고 평생 부모님께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씨의 온라인 활동은 위기를 보여줄 뿐이었고 참수를 당하는 게 좋다 허락했다고 한들 그는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누군가 절규처럼 도움을 청했는데 인터넷이 그걸 컨텐츠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이 들 때 혼자 온라인에 빠지지 마시고 주변에 말하거나 전문 상담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는 1577-0199, 청소년 상담 1388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일부러 찾는 건 결국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범인인 도안만상은 광란 속에서 죽인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카메라를 세팅하고 조명까지 맞추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해서 판매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하게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진짜 돈을 주고 낯선 사람의 죽음이 든 영상을 샀습니다.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일부러 본인이 찾아서 원해서 구매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인 거죠. 우리 마음 어딘가에 잔인함과 호기심이 만나는 방이 있고 타인의 고통이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저도 좀 속이 굉장히 메스껍다고 해야 되나? 좋지는 않네요. 메시지 하나하나 다 읽고 스크린샷을 보고 타임라인을 따라가다 보니 아직도 좀 정신이 혼미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훈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웅엔 수원 닷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죠. 그게 제가 확실히 아는 유일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